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웅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또 최근에 그, 이태원 노년, 신촌, 홍대 그 클럽 클럽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지금 아주 굉장히 그 방역 당국도 상당히 긴장되어 있고, 네, 황금 연휴 기간을 이제 이용해서 또 전국 각지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그 연휴를 즐기다 보니까, 네, 이게 참 보이지 않는 적이죠. 이 바이러스가 일각에서 당신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왜 위험에 빠뜨리냐라고 하는 아주 거세고 날선 비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젊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성숙 미성숙을 떠나서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즐거움에 대한 그런 욕망을 조절한다는 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상당한 그 도를 깨우치신, 진리를 깨우친 분들 외에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 저는 이 코로나19의 윤리학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참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 많은 정보들을 접해보면 사실 무증상 감염도 많이 있고, 우리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치 이제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손 씻기를 잘 하고, 위생이죠, 개인 위생.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데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덥고 호흡도 곤란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민의 책임 의식이겠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사회적 동물이니까는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젊은 층에 대한 이런 혐오,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좀 너무 즉자적인 감정은 좀 자제하고 이제 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이 난국을,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우리 사회가 이제 뉴노멀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국격도 높아졌고, 지금 특히 미국을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간에 아주 낮은 단계의 그 내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걸 넘어서서 아주 강하게 욕을 하고 그런 경우들,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지혜를 또 모아가는 거죠.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계속 배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착시켜 가면 그게 쌓이고 그게 축적되면 훨씬 더 나중에는 혼란이 덜하겠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인간에 대해서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신들에 비해 영원히 사는 신들에 비해 아주 하루 같은 그런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삶의 길이의 차이에서 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관련된 서적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신이 주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우연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하루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다. 근데 우리는 그 달라진 상황에서 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짧은 생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루살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그것을 기록했던 파우사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읽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3 학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아시죠? 네, 고3 기간이 어떤지 정말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그런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좋은 컨디션 속에서 공부할 수가 없게 되는 안타깝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야 하겠죠. 무쪼록 쾌유해서 또 그래도 다시 신기일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서설이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론입니다. 권력 이론. 억압적이냐 생산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권력이. 고전적 권력 이론에서는 권력의 인과성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권력에는 이제 쌍방이 있죠. 어떤 자아가 있고 타자가 있습니다. 자아의 의지를 타자의 의지에 반해서 그것을 행위하도록 강제하는 그러한 힘, 그게 이제 권력의 인과성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고전적 권력 이론입니다. 특히 이제 막스 베버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탈중심적 권력 이론, 이 푸코는 구조주의의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최근에 그 푸코의 그 성의 역사라고 하는 시리즈물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3권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4권은 사후에 이제 출판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뭐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 육체 고백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권인데, 성의 역사가 그 일본에서는 이제 서론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국 성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인 영역으로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수치심을 갖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의 어떤 이교도적인 그 성모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성모럴, 그 두 가지를 이제 아주 그 계보학적으로 그것을 그 많은 전거들을 찾아서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 성행위가 죄악이냐, 또 그것이 그렇게 그 죄악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이교도적인 견해가 고대 그리스 사회 소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의 역사 그 2권에 이제 쾌락의 사용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제 설정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그 이교도 그 도덕 철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도덕 철학에서 동성애 문제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 어떻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됐는지, 이 성모럴의 변천이죠. 푸코는 그런 굉장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불연 속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는 아니지만요. 푸코가 이제 초기에는 그 고고학,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계보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역사상의 불연속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론이 니체의 도덕의 계보에서 그 계보학적인 방법을 가져다 처음으로 사용했던 책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감시와 처벌입니다. 이게 감옥의 역사죠. 다 읽진 않고 여러분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보겠지만, 여러분들 그 특히 그 법제사에 대한 관심이 뭐 로스쿨, 뭐 리트 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그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전적인 권력 이론하고 푸코의 권력 이론을 통해서 권력이라는 것이 억압적이냐 아니면 생산적이냐라고 하는, 이 생산적인 권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푸코의 새로운 주장인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래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처벌에서 감금에서 감시로 권력의 변화 양태가 변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큰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클럽에 갔던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개인적인 어떤 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서 전부 그 확보를 해서 이미 이제 그
검사를 테스트를 받으라고 그러한 뭐 문자를 오전 오후로 보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 섬뜩하죠, 여러분. 네. 그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져 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엄격한 그런 개인주의를 끝내야 된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고 많은 그 컬럼니스트들이 주장할 정도거든요. 일단 그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통신비밀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헌법적 권리인데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해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일종의 감시받지 않을 권리인 것이거든요. 헌법적 권리거든요. 참 이런 상황에서요.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그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또 이제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하니까는요. 고민이 깊은 거죠, 아무래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제 그 권력의 감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저항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 우선 그 형벌제도의 세 가지 변화 양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신체형의 소멸 이유가 뭐냐 그러거든요. 이 신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그 절대 군주제 하에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 신체에 대한 고문이라든가 처형이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1757년 3월 2일에 발생했던 이 다미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루이 15세를 시해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시역죄로 인해서 사지가 절단되는 구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그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거든요. 대단히 잔인합니다. 이게 이제 말들이 이제 사지를 절단하려고 사방으로 끄는데 이게 절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관계된 사람들한테 물어서 뭐 조금 어깨나 이런 부분에 칼집을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말들이 지쳐서 어떻고 굉장히 이제 보기만 해도 잔인한 그러한 그 처벌의 방법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신체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런 그 앙신 레짐, 이 절대군주제 하에서는 공개적인 고문과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7, 80년 지나고 나면 없어진단 말이죠. 그 얘기가 어디로 등장하냐 그러면 1838년에 파리 소년 가마원을 위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일반 그 재소자들이 상당히 그 엄격한 그러한 일과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상 시간이라든가 식사 시간이라든가 운동 시간이라든가 작업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그 계절별로 아주 정확하게 시간이 그 시간표가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신체형이 소멸이 되고 이러한 일과 시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라는 거죠. 도대체 왜 신체형이 소멸됐던 것이냐? 물론 여기 이 사이에는 18세기 후반에 앙시엠 레짐이 무너지면서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량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푸코는 묻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이 처벌 권력이
좀 더 인간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덜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은 신체형의 소멸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처벌은 이제 신체보다는 어디냐 그러면 바로 정신이라는 거죠. 그것이 더 어떻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처벌에서 이 감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감금 상태에서는 엄격한 규율 권력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뭐 군대 생활 같은 경우 저절로 눈이 떠지죠. 예, 기상 시간에. 예.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또 바로 잠을 잡니다. 예, 근무 시간에 또 이렇게 깨우면 일어나고 그게 제대하고도 그렇게 되죠. 예. 물론 말년에 조금 이제 휴가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그래도 약간 사회인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는 과정도 분명히 있지만 꿈에 이 군복을 벗기까지 1년 이상 걸리지 않나요? 예. 계속 제대에서도 군복 입고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규율 권력에 의한 철저한 그 일과 시간이 완전히 이제 몸에 배는 거죠. 이 기계화 이제 인간 기계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게 이제 규율 권력입니다. 이게 감금. 그랬다가 이 감금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니 뭐지 그 다 본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여튼 그 파놉티콘 일망 감시 장치라고 감시 체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감시와 처벌의 그 부분을 보면은 패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패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40일을 40일 동안 이 검역 기간을 둡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 자가격리가 이제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셀프 쿼런틴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셀프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다 자가격리라고 그 번역이 됩니다 이게. 근데 뭐 미국인들 그러니까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이 쿼런틴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그 40일이라는 뜻입니다. 40 days 거기서부터 비롯이 된 건데 그 옛날에 이제 질병 걸렸을 때 그렇게 40일 동안 격리했던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쿼런틴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냥 그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셀프 쿼런틴이라고 하는 것은 확진 전에 이게 접촉을 했다 뭐 이랬을 때 그냥 스스로 격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격리인데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는 셀프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가격리라고 영어로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좀 해두시면 뭐 그냥 뭐 하도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죠. 여기서도 패스트 모델에서 그 쿼런틴 40일 그 검역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돌아다니면 이 개들도 죽임을 당할 정도로 지금도 이제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집에서 전혀 나오지 못하는 완전히 록다운이 돼가지고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뭐 바구니로 올리는 이게 보면은 이 감시와 처벌에 그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읽어보면은 지금의 그 봉쇄 상황이 아주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미리 이제 그때 겪었던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벌에서 감금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일망 감시 장치 파놉티콘으로 갔는데 이게 여러분 뭐 제레미 반담이 얘기했던 이거 잘 아실 겁니다. 하도 그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이게 나오고 그래서요. 그 시선의 비대칭성이죠.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에 간수가 있는 그 감시탑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방사형으로
이제 감옥들이 있는데 뭐 창문이 양쪽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 간수가 이제 그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볼 수 있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죄수들은 이 간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대칭성. 그러니까 항상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면화할 수, 감시당한다라고 하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가시성과 비가시성, 봄과 보임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일만 감시 체계가 갖고 있는 감시의 원리인 것이죠. 저도 이런 방법을 좀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실 때 제가 이제 앞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가끔 기침 한 번씩 하고 뭐 발 이렇게 저기 구두 또각또각 소리 조금만 내면은요, 여러분들 뭐 전혀 딴 데 보질 못하시죠. 왜냐? 이게 여러분은 저를 못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눈을 마주쳐 주죠. 근데 제가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 놓고 또 부정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요.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 전혀 그 부정행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죠. 근데 앞에서 시험 감독을 하게 되면 눈치 봐서 뭐 할 수 있으면 뭐 또 할 수도 있겠죠. 유능한 시험 감독관은 그러한 시선의 비대칭성을 사용해서 시험 감독을 하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놉티콘이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자 파놉티콘의 시대라고 그러죠. CCTV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정권에서도 늘 그랬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진짜 기본권 침해거든요. 여러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 그건 마치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누가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뭐 범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은 일종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성과 같다, 캐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에게 있어서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전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노출돼 있다라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전자 파놉티콘의 시대, 그래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냥 무한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서 얘기하는 비례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의 인권과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그것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CCTV가 확대가 돼야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정보 인권은 배관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거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심각하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뭐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태원 근처에 있었던 기지국과 연결됐던 사람들의 10,000명 정도의 정보를 통신사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네.
지금 그 감시와 처벌. 네. 네, 여러분 이 형벌제도의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형벌제도는 이제 푸코도 얘기하지만 프랑스 형벌제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 사법 권력이 그 처벌에서 감금으로, 감금에서 감시로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쳤는데 이것이 푸코가 볼 때는 결국은 뭐 그 처벌을 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약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촘촘한 그러한 그 처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 두 번째 이제 파노티콘 감시 체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았습니다. 그 벤담은 보이지 않는 눈이죠. 시선의 권력 다 봅니다. 더 철저한 이제는 그 인간의 신체가 아닌 인간의 정신까지 이걸 처벌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그 여러분 그 전자발찌 착용 문제도 그러지만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이거는 참 문제죠. 이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강제로서의 권력과 자유로서의 권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권력이란 무엇인가 한병철 선생님 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1장 정도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논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권력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그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또 독재 시대를 겪었습니다. 항상 권력은 억압하고 강제하고 탄압하고 폭력이고 복종을 강요했던 그러한 권력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푸코는 이 권력의 그 또 다른 측면, 여러분 그냥 이제 뭐 억압적 권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부정적 의미의 권력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감금이나 감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억압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교묘한 그 권력의 작용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예가 여러분들이 그 자기계발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과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병철 선생님의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 자유롭다라고 하는 착각하에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프로젝트하는 그래서 번아웃의 상황까지 만드는 그러한 자기계발의 신화에 호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떤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여러분이 쉬지 못하고 무엇인가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는, 사실 이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자본주의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무능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냐 그러면은 개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 노력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탓으로 돌리는 건데 사실 은 구조적인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아니죠. 그만큼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권력은
강압하지 않습니다. 자아실현하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경영하는 그러한 여러분은 주체라고.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푸코의 통찰이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건 한쪽 끝에서는 강제로서의 권력이 있는데 다른 한쪽 편에서는 뭐냐면 자유로서의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자유롭게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환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푸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권력의 프리즘인데 그러니까 매개가 없으면 강제로서의 권력이에요. 독재자들은 바로 명령하죠. 누구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료제적 사회를 보십시오. 베버가 얘기했듯이 계속 뭘 거쳐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매개 수단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마치 뭘로 우리에게 보여지냐 그러면 강제가 아닌 자유로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착취를 감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입니다. 권력은 더 이상 억압하고 강제하는 그러한 권력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권력은 생산이다. 그래서 제가 이 푸코가 권력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표시를 해놨는데, 그 302쪽인데 사실상 권력은 생산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고 객체의 영역과 진실에 관한 의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진실에 관한 의식조차 개인과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지식은 이러한 생산의 영역에 속한다. 여러분 권력은 지식과 공모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 수단들이 많을수록 권력이 자유로 인식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권력은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이죠. 정부, 언론, 기관, 학교, 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그 개인적인 단체들이나 다 보십시오. 한번 무엇이 나오면 그 프레임이 확대 재생산되고 이것이 일종의 권력의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자유로운 듯한 착각을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번의 규율 권력에 의한 길들여진 몸의 구체적인 예가 뭐겠느냐. 이거 푸코도 이 장에서 들었던 예는 뭐냐면 군인의 예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멀리서 봐도 군인인 거 아시죠? 뭐 군복도 있지만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걷는 것이라든가 뭐 많은 경우들 말도 단아까죠. 그게 길들여진 몸, 그 순종하는 몸이라는 거죠. 규율, 권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 그러니까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이 이제 겪는 트라우마, 박노자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큰 상흔을 남기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습득했던 그 폭력성이 결혼해서 폭력 낭편, 가정 폭력으로 전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냥 복무 기간 끝나면 그냥 민간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폭력성을 군대에서 끌어냈고 그리고서
제대하더라도 근데 참 어려운 거죠. 뭐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미국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앓고 자살하고 뭐 치료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그 전쟁 트라우마 또 군대 트라우마 뭐 그런 거죠. 이 길들여진 몸. 일종의 기계적인 이제 신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 권력이 주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이 푸코의 태제. 네. 여러분 이게 주체적 종속 이런 얘기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지만 결국 근대적 인간은 근대적 주체는 어떻게 탄생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자율적인 근대적 주체이겠습니까? 착각이죠. 권력의 미시 물리학자라고 우리가 니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뭐냐면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 있다. 네. 보이지 않는 매트릭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자유의지가 있는 그러한 주체적 존재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촘촘한 권력의 그물망에 포박된 물고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많은 푸코 연구자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푸코는 그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즈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제 죽었는데 푸코가 좀 더 살면서 그 연구를 했으면 이러한 푸코의 이런 권력론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이 좀 제시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감시와 처벌의 맨 마지막 단락에서 푸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입장은 결국 투쟁 모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감옥 장치들에 의해 예속화된 신체의 힘, 그러한 그 전략의 구성 요소인 담론의 대상들 사이에서 곧 중심적이고 중앙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틈에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소리, 이 투쟁 모델입니다. 즉, 이 촘촘한 이 권력의 그물망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자율적 주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면서 투쟁하고 저항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권력이 생산한 주체가 자율적인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근대 주체거든요. 근데 과연 이 그물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권력은 도처에 있고 또 권력이 주체를 생산해내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결론으로 치닫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푸코에게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푸코는 이제 대항품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권력은 통치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통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행위하려고 하는 거, 그걸 대항품행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너도 나도 불안하니까 달려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에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 일종의 신화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고
그런 구조적인 불평등을 숨기는 그런 권력의 작용이었고, 그걸 다 개인 탓으로 돌렸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맬 필요는 없는데, 그건 일종의 통치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거대한 기만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항품행을 우리가 구사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빅브라더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역감시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항상 이제 그 민간인을 사찰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욕망이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정부를 감시하는 거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제일 필요한 건 사실 언론 권력인데, 지금 뭐 언론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 뉴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언론의 참 기능을 제대로 네, 뭐 트럼프 방송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근대 이후에 이 감시의 원리로 현대 사회와 이 감시 권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권력의 속성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꿰뚫어보는 눈, 그것을 우선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자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율도 아니고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한 미시 물리학적인 그 권력의 그물망 속에 잡힌 물고기로 살 것이 아니라 어부로 살자라고 하는 거. 다른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늘 그러한 그물망에 대한 인식과 그 그물망에 저항하고 그 그물망을 찢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신, 그게 바로 으르렁거리면서 투쟁하는, 그게 푸코가 염원했던, 그 이상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언지를 주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력은 억압적입니까? 생산적입니까? 뭐 양당 간에 찬반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 설명하려면 반드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면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권력이 부정적인 억압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무언가 창조해내고 새롭게 배치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카르텔을 이루어서 촘촘한 그 바이오 파워라는데 생체 권력,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까지, 그러니까 신체의 감옥이 영혼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권력의 작용이 상당히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항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정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늘 즐겁게 기분 좋게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확행 하시면서 날마다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